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혼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조금 웃긴 일이긴 하지만 끔찍한 10월드와 못난 남편에게 벗어났다는 건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혼하게 된 건 가난한데 무능하기까지 한 남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남편에게 빨대 꽂고 먹여 살려달라 하는 10월드 가족 때문이었어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결혼 이후로 시댁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저도 같이 욕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배우자인데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저런 남자와 왜 결혼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일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런 인간들은 대부분 비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니 자기 치부가 될 만한 모습들은 결정적인 순간까지 보여주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허세도 있고 허풍도 좀 있고 대부분 가머니설로 여자를 꼬시려는 부류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입니다. 현명한 여자라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만 저는 진짜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 볼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결혼하고 난 이후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총 결혼 생활 기간은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더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결정이 수월했다는 겁니다. 시댁과 갈등이 있을 때 간혹 연 끊고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시댁과 연 끊고 사는 건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 때나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처럼 남편까지 시댁 식구들과 한통속인 경우에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그래도 경기도 한 도시에 건물 하나 갖고 있고 돈 아쉬운 것 없이 은행에 대출 한 푼 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결혼 결심했을 때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직업 그리고 제 조카들까지 전부 숨기는 것 없이 알려줬지만 남편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기며 정확한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집은 시아버님이 몇 년 전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30년도 넘은 18평 낡은 아파트에서 식구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행인 건 시부모님이 하는 장사가 망해버린 건 아니라서 빚을 갚느라 힘들긴 하지만 먹고 사는 건 어찌저찌 해결하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버님 일을 돕긴 하지만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이고 남편의 위로는 누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장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신우한 남편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빚 갚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댁이 그 정도까지 돈이 없는 집안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이었는데 이 근방에서 꽤 오래된 회사였고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 시부모님이 아들 월급에서 따박따박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돈을 받아가면서도 아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가 제게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일단 너희 형편대로 월세로 살던지 하다가 2년 정도 돈 모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내가 전세 자금을 만들어 줄게.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너희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어머님이 저희가 2년만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전세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월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월세는 그냥 사라지고 없는 돈이잖아요. 2년 후에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소리였고 당장 저희 월세를 대신 내주시겠다는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우리 둘이 맞벌이하고 살면 방 2개 있는 빌라에서 월세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내고 사는 건 큰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집을 해달라는 말은 절대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에게 예비 시댁 집안 형편이 이렇다고 자세하게 말씀도 못 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 집안이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상견례 할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버젓이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셨고 시누이도 온라인 홈쇼핑을 한다며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이 대단한 사업가 집안인 줄 알았어요. 내심 집을 보고 놀랐었는데 남편이 구구절절 자기 집 비포증 사연을 이야기했고 지금 집이 조금 좁긴 하지만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라 말하길래 저는 그냥 남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상견례 전에 신혼집 문제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우리 두 사람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월세는 좀 그렇고 둘이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다고는 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신혼집 문제를 아빠가 먼저 꺼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집 얻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자기들 힘으로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부모된 입장에서 영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저희 아빠가 말을 꺼내자 시아버지가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도 형편이 되면야 안 해주고 싶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남자가 집을 해가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나중에 전세 얻게 된다면 그때 보태줄 생각입니다. 그 점은 저도 새아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예요. 저희가 설마 김서방이 집을 못 해온다고 구박이야 하겠습니까? 실은 사돈댁에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딸아이 앞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깜짝 놀라 아빠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미 엄마와 아빠는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렇게 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니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애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야 부모라면 다 똑같을 텐데. 집 못 해주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시겠다는 것에 한껏 들뜨셨고 다른 문제는 모두 프리패스였어요. 심지어 예단도 제 마음대로 하고 안 해도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살림 드리는 거, 결혼 준비 모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다른 친척들도 없다며 간소하게 하라고 해서 딱 그냥 남들 하라는 만큼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약간의 갈등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집도 해주셨고 결혼 준비하면서 자잘한 것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댁에서는 갑자기 결혼식 며칠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척들에게 따로 답례를 해야 한다며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약 20명 정도였고 한 사람에 10만 원씩 2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했고 남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대충 넘어가긴 했었습니다. 어쩜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돈 한 푼을 안 쓰려고 하는 건지.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혼할 때는 그것 말고는 별다른 잡음 없이 거의 남편과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미 예비 사위를 가족으로 품고 가시기로 결심하셨고 저한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 썩 마음에 차진 않아도 저를 믿어주려고 하신 거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남편과 시댁의 문제점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살면서 보니 시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심에도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계절을 많이 타는 장사인 탓에 성수기에는 목돈이 왕창 들어오고 또 비수기엔 그 돈을 까먹으면서 버티십니다. 한철 벌어 1년 먹고 사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을 쪼개서 알뜰살뜰 살아야 하는데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계좌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펑펑 쓰면서 사는 스타일입니다. 먹는 것에는 돈을 얼마나 안 아끼는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비 관리를 너무나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사시다가 보릿고개가 오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손을 벌리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이나 용돈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결혼을 했으니 양쪽 집안에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면 용돈을 줄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줄일 수 없다며
저와 크게 다퉜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너랑 결혼해서 어쨌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졌잖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드리는 돈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우셔. 누나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야.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으니까 돈도 못 모았을 거야. 당분간만 내가 드리던 대로 드리자. 결혼했으면 이제 당신도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 거잖아. 이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부모님이랑 결론을 내고 왔어야지.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누나 자리 잡으면 그때는 같이 보태라고 할게. 그러니까 당분간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아무리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서 600만 원, 7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월세 내듯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살림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시댁에 100만 원 드리고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고정비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가족 행사라도 있는 달에는 목돈이 왕창 나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정말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둘이 버는데도 친정부모님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쪼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께 얹혀서 사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건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정도로 살림을 한다는 게 새댁인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부모님이랑 살 때는 제가 버는 돈을 거의 다 모을 수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살림이 빠듯하게 돌아가다 보니 늘 돈 나가는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은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한다는데 그것에 비하면 저는 복받은 경우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친정에서 집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용돈 드리는 것 하나 없이 시댁에만 10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제가 한번 남편과 돈 문제로 크게 싸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침 시간이 되면 각자 출근 준비로 바쁘게 지나갑니다. 회사에서 40분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일어나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남편 전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부부의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던지라 남편은 와이프에게 물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돈을 부탁하는 전화로구나 짐작은 대충 했었지만 남편에게 액수를 듣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하셔?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 맞아? 아버지 가게에 목돈 들어갈 때라 물건 사입 비용이 모자라다고 하시네. 당신 통장에 얼마 있지? 나한테 돈 없는 건 당신이 더 잘할 거고. 1,000만 원 정도만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아니, 1,000만 원을 무슨 10만 원 보내라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보내라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당장 내일 카드값 나가는 날인 거 몰라? 일단 있는 대로 모아서 드려. 설마 살림하면서 통장에 1,000만 원 여윳돈도 없는 거야? 부모님이랑 이런 돈 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색해지는 게 싫어. 아니, 1,000만 원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 요즘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 알아? 우리는 집도 있고 대출도 없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할 때 집 문제로 살짝 속이 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갔었어요. 양가 용돈 문제도 치사했지만 남편과 시댁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한테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건 완전히 선을 넘었죠. 돈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늘상 자식들에게 돈 부탁을 해오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두 분이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남편이 30대 중반인데 어머님, 아버님은 내일 모레면 기초연금 받을 나이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 노후 준비도 전혀 해놓은 것 같지 않았어요. 저런 시댁과 남편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당장 자기 아버지가 급하다며 계속 돈을 빨리 보내줘라 닥달을 하더라고요. 난 싫어. 분명히 싫다고 했어.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감정 상할 일만 생기는 거야. 딱 일주일만 쓰시고 바로 주신다잖아. 지금 급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드려. 내가 책임지고 그 돈 받아올 테니까. 당신 진짜 돈 앞에 너무 매정하게 구네. 이런 모습이 정 떨어지게 하는 이유라는 거 몰라? 제가 자기 부모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고 정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절대 돈은 못 주겠다고 하자 남편은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까지 지르더군요. 너희 부모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걱정 없겠지. 됐어. 다 집어치워. 내가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그 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도움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꼭 돈을 받아달라는 다짐을 받고 아버님께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돈 1,000만 원에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에게 너무 매정하게 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겨우 시작이었다는 걸 아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처음이었고 그 뒤로도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허구한 날 500이 모자라다느니 가게 월세 내야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여러 번 저희 돈을 빌려가서 어떤 건 갚고 어떤 건 안 갚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시불로 돈을 빌려가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쪼개서 갚는 건 기본이었고요.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과도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 일만 관련이 되면 제 말은 무조건 아니라면서 들을 생각도 않고 저를 푼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나쁜 며느리를 만듭니다. 속 뒤집어져가며 하라는 대로 해줘도 나중엔 좋은 소리 하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하나 없으면서 뭘 그리 바라는 것만 많으신지. 시부모님도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 안 하면 시댁 무시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저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는데 이젠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부모님은 자주 연락하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찾아뵙자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며느리가 전화 자주 드리는 것도 시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 솔직히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잖아. 그냥 각자 챙기면 안 돼? 나는 당신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장인어른 귀에 눌리는 것 같다니까. 그리고 장모님도 전화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전화하라고 잔소리 하신 적도 없고. 저한테는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하라면서 처갓집에 연락하지 않으려는 궁색한 이유를 대는 남편에게 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부모 생일은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또 저보고 생일상을 차려달라 하셨어요.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도 있고 명절이며 생일이며 어버이날까지 무슨 날만 되면 꼬박꼬박 돈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부모 대접을 받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이 저보다 윗사람이라는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분명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은 다 받으려고 하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저는 마음속에서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식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하다못해 조용히 자식 사는 걸 지켜봐주면서 응원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은 제가 없는 돈을 쪼개 용돈을 드리면 드린 것을 배로 불려서 돌려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매번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에게 뭔가 뜯어갈 것이 없나 찾기만 하는 시부모님이 당연히 싫었고 잘해드릴 마음은 더욱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다녀오면 늘 서운한 마음에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양쪽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싸움이 커지곤 했었어요.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말끝마다 너 잘났다고 하며 자격지심을 내비치니까 말이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가 시집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도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결국 저도 남편의 자격지심인 부분을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결혼하면서 대체 해온 게 뭐가 있어? 당신이나 시부모님이나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싸움이 커질 때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부부싸움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저도 싸우면서 남편에게 별소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글로는 다 옮겨 적지 못하지만 서로 심한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과일이며 한우며 명절 때마다 몇 번씩이나 보내드리고 사위 챙긴다며 반찬과 김치가 떨어지기 전에 꾸준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저희가 밥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면 드렸지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내내 아무것도 챙겨준 것이 없었습니다. 꼭 뭔가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친정과 시댁이 우리 부부에게 해주시는 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꼭 집안에 여유가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자식에게 도움 주지는 못해도 정신적으로라도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과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때마다 목돈을 달라는 것 외에도 자질구레하게 시댁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한 번은 정말로 집에 여유가 없었는데 시댁에서 또 목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죄송해서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 부모 때문에 똥줄이 탔던 나머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면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큰일이 난 줄 알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겠다며 바로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이 하다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은 거절할 생각이었죠.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갔는데 엄마가 통장을 하나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네. 원래 빠듯하게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법이거든. 이거 받아. 엄마가 너 아기 낳으면 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미리 주는 거야. 김서방이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겠니?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통장 관리는 우리 딸이 했으면 좋겠어. 시부모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딸이 꼭 써야 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써.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건네준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계속 궁금해했지만 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돈을 쓰진 않았어도 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쥐고 있으니 확실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통장 액수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신경 끄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 놈은 저는 물론이고 통장을 저한테 준 장모에게 서운하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결혼 전부터 계속 친정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부모님이랑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시부모 급한 불을 꺼주었음에도 하는 짓은 너무 얄미웠습니다. 고마워하는 것도 딱 그때뿐이었어요. 힘든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입을 싹 닫고 여전히 처가 부모는 뒷전으로 시가 식구들 챙기기에 바쁘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이 뭘 그리 시댁에는 자주 찾아가서 부모 뒤치다꺼리를 하는 건지. 시댁과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집에 찾아가서 부모와 누나를 챙겼습니다. 정말 싫었던 건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법 없이 냉장고와 찬장을 뒤져서 과일이며 반찬이며 어떨 때는 제가 사서 포장도 안 뜯은 화장품까지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부모만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 신우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신우는 저보다 5살이 많고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하고 시부모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신우 성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남편이랑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보다 더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 신우였어요. 시어머니 돈 달라는 소리, 신우이의 살림 잔소리까지 듣기 싫어서 저는 시댁 가는 걸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시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할 때 남편과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신우가 따로 저한테 연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올케, 나는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올케는 그래도 여유 있는 부모 도움받아서 번 듯한 신혼집도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살면서도 여유라곤 하나도 없는 분들이야. 겨우 돈 몇 푼에 내 동생이랑 싸우면 우리 집에 미안하지도 않아. 도대체 이 집안 식구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걸까 싶었어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한답니까? 아마도 남편이 저희 부부싸움 할 때마다 시댁에 일러 바쳤고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저를 엄청 곱지 않은 눈으로 봤던 거겠죠?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결론은 군말 없이 시댁에 돈이나 가져다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런 헛소리를 들으면 못 참고 한마디씩 대들었는데 그럴 때면 신우는 집안에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 분위기 망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웃긴 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신우이 역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녀라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나이 먹고 집에 눌러앉아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속만 썩히는 골칫거리죠. 게다가 시부모만 돈 잡아먹는 귀신이 아니고 신우이 역시 똑같았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신우는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한다고 했는데 시댁에 가면 박스와 택배 포장지가 여기저기 널려있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신우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는 가짜 브랜드 옷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었는데 제대로 설명도 없이 인터넷으로 팔았기 때문에 사기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어요. 시부모가 사고치고 돈 빌려달라 하는 건 완전히 애교 수준이었고 신우이가 치는 사고는 정말 그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죠. 여보, 진짜 큰일 났다. 누나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인천항에 걸려서 싹 다 폐기가 됐대. 물건값이 수천만 원이라는데 완전 큰일이야. 지금 거래처고 공장이고 누나한테 고소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누나 그것만 좀 도와주자. 뭐? 싫어.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당신 부모님은 도와줄 돈 없으시대? 그걸 왜 맨날 나한테 도우라 하는지 모르겠네. 난데없이 자기 누나가 망했다며 대금 치를 돈을 빌려주자고 하길래 또 시작인가 싶어 단칼에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집에 가서 보자 하더라고요. 무서울 거 하나 없던 저는 야근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수입하는 모조품이 세관에 걸려서 전부 압수당했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팔아먹던 것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각 브랜드에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당할 수가 있다며 걱정을 한바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가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단 급한 돈 5천만 원만 막아야 한다며 저보고 친정에 받은 돈이 있으니 도와주자고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그 통장을 당신 보는 앞에서 주시는 게 아니었는데 난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식구들이 그리 중요하면 나랑 이쯤에서 이혼하자. 이혼하고 당신 집에 돌아가서 실컷 식구들 챙기면서 살아. 뭐? 이혼이 장난이야? 넌 우리 식구들은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구나?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이라도 담보로 잡고 대출받는 수밖에. 우리 사는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하길래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가 대출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해준다니? 지금까지 내 집에서 얹혀 산 주제에 대출은 웃기고 있네.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남편은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며 화를 냈지만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안방에서 남편 짐을 꺼내서 빨리 챙겨서 나가라고 거실에 집어 던져놨더니 그 광경을 본 남편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이혼당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태세를 바꾸고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에 정신 차릴 놈이었으면 진작에 정신 차렸겠죠. 그날로 남편 쫓아내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준비보다 풍비박산 직전인 자기 집안이 더 문제더라고요. 신우도 경찰 조사 받으러 다니며 죽겠다고 울고불고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저한테 도와달라 사정했지만 싹 다 무시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고 도망 다니길래 남편한테 소송까지 가면 위자료 청구하고 월급 압류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와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애가 없으니 이혼도 정말 쉽더라고요.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은 2년 반 만에 종지부를 찍었고 남편은 집은 물론이고 예금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몸만 나갔어요. 그 이후로 신우는 조사받고 재판까지 갔었는데 그나마 구속은 면했지만 벌금을 받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 이상으로 돈을 다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는 아들 며느리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아보려 했겠지만 이제는 자식들 둘이 전부 이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 같이 한 집에 살게 되었네요. 그런 한심한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제가 가장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겁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소리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제 친구들이 말하기를 절대 효자는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효자만 피하면 그만인 줄 알았지만 반대로 엄마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형제간에 편애하는 건 정말 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에 걸려서 정말 고생을 했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우리 시어머니는 2명의 아들을 여전히 품에 끼고 살았고 전혀 독립시킬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둘째였는데 그중에 첫째인 장남만 어찌나 싸고 도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별다른 힘든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유명 정유회사를 다니시는 아빠,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 2살 나이 차이 나지만 나름 사이가 좋은 남동생까지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평범한 수도권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때 회사에서 만난 옆부서의 팀장님이 지금의 남편이 되어 있네요. 항상 자상한 성격의 남편과의 연애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사내 연애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붙어 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건 남편은 밖에 나가 점심을 사 먹지 않고 항상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는 집밥이 좋고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아낄 겸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이야? 우와, 근데 음식 하나하나 장난 아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해주시거든. 나야 집밥 먹고 돈 아낄 수 있으니까 좋지 뭐. 이렇게 도시락 싸주는 사람 있으면 나라도 밥 안 사 먹고 도시락 먹겠다. 다음엔 2개 싸달라고 할 테니까 같이 먹자. 어차피 형이랑 내 거랑 2개 싸니까 하나만 더 싸달라고 하면 되거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셨는데 형이 교대 근무하면서 밥 사먹기 힘들다고 도시락 싸주기 시작하셨거든. 겸사겸사 내 것도 같이 싸주시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알뜰한 집안인가 생각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장남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집안에서 남편이 받고 있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어요. 항상 믿음으로 저를 대해주었던 남편은 정말이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요즘 대출을 끼고 집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건 감안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저희 두 사람 모아놓은 돈을 다 합치더라도 턱도 없는 금액이었죠. 결혼을 미루기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괜히 시간을 더 끌고 싶지 않았어요. 빚을 좀 지더라도 우리 둘이 결혼해서 같이 돈을 모아 갚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집에 가서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언과 도움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빠와 저는 상견례를 서둘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상견례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장 깔끔하고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두 집안의 정가운데 적당한 곳에 괜찮은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저희 집은 4식구 모두 나왔고 시댁 식구들은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3명이 나왔어요. 시아버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라 그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우리 딸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집 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데 많은지도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설거지를 하는 걸 보니까 물이 사방팔방 다 튀어 있는 걸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지 뭐 어쩌겠어요. 순간 제 앞에 앉아있던 남편 표정도 굳고 우리 아빠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셨어요. 평소 저희 아빠는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라 엄마들의 대화를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건 그렇고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두 아이들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빨리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집이요? 맞다. 내 정신 좀 봐.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집 장남이 내년에 결혼을 한대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서 첫째가 먼저 장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봄에 첫째가 가고 둘째는 가을에 결혼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심지어 제 남편도 그 당시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상견례 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특히 결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저희 남편한테만 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애들 아빠 없이 저 혼자서 키우다 보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장남을 먼저 보내야 둘째를 보내든 말든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여태 모은 돈도 있을 거고 부족한 건 대출 받으면 빌라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도 신랑 쪽에서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차차 조율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불편하고 가시방석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식당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신경을 많이 쓴 자리였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양가 부모님들 기분만 상하고 끝났어요. 꼭 집 문제뿐만 아니라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처를 받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났지만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제 잘못은 아니라 해도 죄를 지은 기분에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날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고 며칠 후 자기가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 말을 하더라고요.
어서 들어오게. 이제 김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날 상견례 이야기를 일절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도 그날 이후 마음이 불편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난 상견례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속상하셨죠? 김서방, 우리는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김서방이랑 우리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신혼집 문제는 저희가. 됐어. 그건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도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 사정에 맞게 하는 거지. 자네 어머님 말씀도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도 참 난감한 일이야. 아빠의 말에 당시 제 남편은 민망해하며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번 시원하게 혼나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괜찮다고 말을 해주시니 더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어지는 아빠의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모은 돈이 대충 얼마 되는지 들었고 부족한 건 우리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회사 근처에 25평 아파트 들어갈 돈은 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엊그제 애엄마랑 그쪽 동네 부동산 갔다 왔는데 아파트들도 전부 신축이고 나중에 아이 낳고 키우기도 좋은 동네더라. 당시에 25평 아파트 값이 5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고 저와 남편이 결혼 전 모아둔 돈을 합치면 1억 5천 정도가 있었어요.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들어갈 수야 있다지만 3억 5천이나 되는 빚을 저희 월급으로 갚아가며 살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은 2억 5천이었고 덕분에 은행 대출 딱 1억만 받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남편과의 긴 대화 끝에 괜히 양가 집안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싫어서 굳이 시댁에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았고 열심히 아껴서 대출 갚고 살겠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이 집값의 절반이나 도와줬다는 말을 하면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숨기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장남 노래를 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버님은 손에 꼽히는 명문대를 나와서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는 중이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동네의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외부 강연까지 다니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그렇게도 첫째를 예뻐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아들은 둘인데 첫째만 너무 편애를 하시니까 저희 남편은 학창시절 내내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보니까 보고도 믿기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아주버님이 결혼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예비 신부, 그러니까 제게는 형님이 될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관둔 상태라고 하는데 솔직히 첫인상이 그리 성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말투도 조금 퉁명스럽고 제가 나이가 적어서 그런가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보고 결혼하면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거냐 묻더라고요. 순간 저희 부모님이 도와줘서 집을 사기로 했다 말할 뻔했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냥 아직 고민 중이라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는 어머님 댁에서 신혼살림 차리려고요. 네?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사시게요? 아니요, 어머님은 이사 가시기로 했고 그 집을 저희 앞으로 해주신대요. 덕분에 신혼집 걱정은 덜었네요. 그날 저를 보자고 한 이유가 염장 지르려고 불렀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아주버님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두 사람 신혼집을 거기로 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신도시의 깔끔한 준신축급 33평 아파트였고 대충 생각해도 그 당시 시세가 10억이 넘는 곳이었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에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었어도 속이 좀 상했습니다.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집안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 하나가 전부나 마찬가지였는데 아주버님에게만 전부 넘겨주었다는 게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은 건 못 참는 성미라 다음번에 어머님을 만난 날에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어요. 어머님, 이 집 아주버님 앞으로 해주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우리 장남 앞으로 돌려놨지. 곧 결혼하는데 신혼집은 있어야 할 거 아냐? 그건 그런데 저희도 몇 달 뒤면 결혼하잖아요. 저번 상견례 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둘째 도와주기 어렵단 소리였지. 그럼 집이 이거 하나뿐인데 반반씩 나눠서 가질래? 가만 보니 너가 벌써부터 우리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의 큰일인데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안 해주셔서. 지금 알았으면 됐잖아. 내 아들은 그런 걸로 지금까지 불만 가져본 적이 없어. 제 생각엔 집안에서 중요한 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들어야 하는 건지.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만했습니다. 평소 그래도 형을 먼저 챙기고 어머님께도 효자였던 남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전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엄마는 예전부터 늘 형한테 양보하라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 정도는 제가 엄마한테 미리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네 형이 샘나서 그러는 거냐? 걔네들은 직장도 둘 다 서울에 있고 너 형수 될 사람은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만 살았다는데 그런 애들을 월세에서 살라고 해? 똑같이 결혼을 해도 각자 수준에 맞게 시작하는 거지. 정말 옆에서 듣는데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어머님 집을 나한테 나눠달라고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니었어요. 10억이 넘는 큰 재산을 형이 혼자 다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걸 동생인 저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부터 제 남편은 집안의 중요한 일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라도 결혼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엄마 아들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희 결혼 준비도 알아서 할 거고 신혼집도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결혼식 날짜랑 장소 정해지면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거리 두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모자 사이만 나빠진 채 그날의 자리는 끝이 났어요. 시모는 왜 첫째만 편애하고 저희 남편을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신혼집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재산 욕심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괜히 저희는 부모님이 집을 해주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면 아마도 큰 싸움으로 번졌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약간의 마찰이 있은 후 몇 달 동안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불을 붙인 건 형님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별로 좋지 않았고 사람 이간질시키는 재주가 있던 형님이었는데 그런 성격과는 별개로 뭔가 좀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저희가 집들이 겸 하루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잘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있을 때였는데 결혼하고 집들이 한다는데 저까지 무시하고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들이 하는 날에 제가 찾아갔더니 그 넓은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실 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닌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 완전 쓰레기 소굴이더라고요. 어떻게 집들이 한다고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싶어 황당한 기분이었죠. 형님, 거실에 이 박스는 다 뭐예요? 아, 별거 아니야. 옆으로 대충 치워놓고 앉아. 사실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차려볼까 하거든. 집에서 놀면 뭐해?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아주버님 돈 잘 버시는 것 같은데 형님도 일을 하시게요? 잘 벌면 뭐해? 어머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고. 여기 아파트가 한 달에 관리비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자기는 절대 이런 아파트 살지 마. 그냥 작은 빌라가 낫지. 아, 그래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명의 우리 앞으로 바꾼 다음에 집값 3천만 원 올랐어. 그런 재미라도 없으면 이런 집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참 속이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여자였어요. 대학까지 음대를 나와서 예술을 했다곤 하는데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내주고 밖에 나가 산다고 하던 어머님도 잠시 후에 도착하셨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실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너 쇼핑몰인지 뭔지 그것도 좋은데. 손님 집에 불러놓고 거실은 좀 치우고 살아라. 어머님,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사오라고 한 건 사오셨어요? 초고추장이랑 깻잎 맞지? 여기 있다. 이런 건 미리미리 좀 사두지. 아까 장 볼 때 깜빡해서 그래요.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사다 주실 수도 있잖아요. 자꾸 잔소리만 하실 거면 그냥 가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이미 완전히 첫째 며느리한테 잡아먹힌 모양새였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머님이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바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싹 가시게 만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그 천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치켜뜨며 대드는 형님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정작 제 앞에서는 당당하게 할 말 다 하시면서 그날 손님으로 찾아온 저한테 일을 시키셨어요. 너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여. 할 거 없으면 거실 청소라도 좀 해라. 네? 제가요? 그럼 너가 하지 누가 해? 내가 하리? 사업이라는 게 원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야. 너가 그런 거라도 좀 도와야지. 온 김에 거실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도 좀 같이 해줘라. 아직 식사 준비 다 되려면 멀었어. 제가 여기 청소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밥 안 먹을게요. 저희 결혼식 이제 3달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뵐게요. 조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찾아갔던 건데 오히려 더 최악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싫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매번 이런 푸대접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희 결혼식 날이 되었고 다행히 시댁 식구들도 전부 참석해서 별 문제 없이 식을 무사히 마쳤죠.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이랑 손발이 안 맞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부모님이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레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게 된 걸 어머님이 알고 말았어요. 사돈 이제 다 끝났네요. 앞으로 애들은 아무 걱정 마세요. 신혼집도 아주 좋은 곳으로 얻었고 잘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애들 집이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얘기 들으니까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애들 회사 근처의 S아파트라고 새로 생긴 신축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저희가 거기 알아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 엄청 비싼 곳 아니에요? 어머, 너희들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어? 전세라도 대출 엄청 많이 받았겠다. 그거 어떻게 갚고 살 생각이야? 사부인 걱정 마세요. 부족한 돈은 저희가 보태줬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결혼하는데 저보고 집값도 안 보탰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쪽팔리게 왜 그러는 거야? 결국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식구들끼리 남아 식사를 하던 중에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고 그러다가 남편 손에 끌려 강제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여행 출발을 결혼식 다음날 가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천천히 밀린 대화도 나누려고 했었는데 전부 취소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있는 누구 하나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어영부영 마무리해야만 했어요.
전쟁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드디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약간 좁긴 했지만 1년밖에 안 지난 신축이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친정부모님께는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다행히 친정에서 집이 그리 멀지 않아 주말이 되면 남편과 함께 친정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식구들에게 완전히 질렸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별일 없어도 그냥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서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다행히 남편 덕분에 친정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결혼하길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댁은 명절 아니면 크게 갈 일도 없으니 인생에서 없는 셈 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높니? 신축이라 깔끔하고 정말 좋다. 네, 어머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해? 너희들 결혼하고 이제 한 달 넘었지? 잘해놓고 사네. 아, 참, 다음 주 주말에 첫째네 집에서 다 같이 김장 담글 거니까 너도 잊지 말고 와야 한다. 저희는 괜찮아요. 친정엄마가 김치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먹던지 말든지 그건 알 바 아닌데. 집안일은 빼놓지 않고 해야지. 잘못해도 옆에서 보고 배워야 해. 그리고 이참에 너희 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야 할 것 같다. 다음 주부터 안 쓰는 방 하나 비워놔라. 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왜요? 왜긴 왜야?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할 일도 없으니까. 내가 너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겠다. 왜? 기분 나쁘냐? 당연한 소리지만 저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멀쩡한 자기 집은 첫째 아들한테 주고 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저희 집에 살겠다며 방을 비우라고 하니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어렵게 구해주신 집이라 더욱 싫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이 집 살 때 절반인 2억 5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 가도 되냐 허락받고 오세요. 돈을 떠나서 저는 어머님 같은 사람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요. 내가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 않아? 아직 모르셨어요? 여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이 집 살 때 남편이 제 명의로 해줬다고요. 저는 당당하게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아파트 계약서를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애초에 남편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식구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결국에 제 단독명의로 올렸거든요. 어쩌면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남편은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어머님은 제 명의로 된 계약서를 살피더니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내가 쭉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 지내자는데 그것도 안 돼?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도.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저희 남편한테 하신 걸 생각하면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싫어요. 그동안 제 남편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살았어요. 이제 웬만하면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장남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집에서 살게 해달라 하세요. 거기 원래 어머님 집이었잖아요. 더 이상 말로 할 필요 없었고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님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어머님이 신발이라도 신고 가겠다 하길래 현관 밖으로 어머님의 신발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저 멀리 못 나가요. 김장은 큰 며느리랑 둘이 하시고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 이 집엔 오지 말아주세요. 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도어락을 잠궈버렸습니다. 시모는 복도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며 제 욕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저는 끝까지 개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받은 서름을 생각하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와 저희는 명절에도 만나지 않을 정도로 남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에서 사시는 중이고, 쇼핑몰을 하겠다던 형님은 수천만 원 손해를 보고 그 뒤론 아무 말이 없네요. 저희는 시댁과 인연 끊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정말 남편과 친정 부모님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중입니다. 아마도 제가 신혼 초에 어머님 폐악질을 그냥 참아 넘기고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더라면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어 있었겠죠.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닌 사람은 빠르게 포기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저는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 현실에 타협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에게 손 벌리긴 싫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떨어지기 전에 승부를 봐야만 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머리는 마지막으로 언제 미용실을 갔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산발이 되었고, 무릎이 다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목표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제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도서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게 캔커피를 건네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아, 별 뜻은 없고요.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세요. 저 모르세요? 몇 달 전부터 매일 마주친 것 같은데. 커피를 하나 샀더니 하나 더 주더라고요. 아, 네, 알죠.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머쓱해서 아는 척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생각을 해보니 제가 몇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주위에 누가 있는지 누굴 마주치며 지내는지 전혀 주변 상황을 신경을 못 쓰고 지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저희는 가끔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고 얼굴 보면 인사도 하고 공부하는 중에 커피도 같이 마시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얼굴은 아는 사이 정도의 심심한 사이였죠. 시험 스트레스로 저는 멘탈이 제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제게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는 머리를 한번 쉬어주는 것이 좋다면서 일찍 접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자더군요. 저도 이렇게 더 앉아있다가는 시험이고 뭐고 제가 먼저 성질을 못 이기고 폭발해버릴 것 같아 그 사람과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별거 아닌 안주에 소주를 한 잔 걸치며 주절주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나 자주 마주치고 얼굴을 트고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물어보는 건 뭔가 꺼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반면에 이 사람은 제가 로스쿨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책상에 있는 책을 보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간만에 술자리는 복잡했던 제 머릿속을 싹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다음 날부터 다시 상쾌한 기분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술자리 이후 우리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쉬는 시간에 잠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눌 친구 하나쯤 있다는 것도 힘든 수험 생활 기간에 나쁘진 않았어요.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저보다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 사람이 먼저 도서관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빈자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애초에 별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동안 도서관에 가면 혹시 오늘은 오지 않았나 두리번거리며 찾게 되더라고요.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험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저를 등 뒤에서 톡톡 건드렸고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휴게실로 나왔는데 이 남자는 무사하게 임용되어 일을 시작한 상태였고 그동안 제가 말동무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일찍 찾아오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 먹으라며 비싼 초콜릿 한 상자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이제 곧 시험이시죠?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시험 다 끝나면 오랜만에 술 한잔 해요. 제가 할 말도 있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감사의 인사와 초콜릿만 전해주더니 금방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엔 인생을 건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못했어요. 얼마 후 저는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채점 결과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성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긴 도서관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제서야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시험도 다 끝났겠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술 약속을 잡고 나가게 되었는데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평소대로 추리닝 바람에 나가고 말았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 사람은 평소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모습이 아니라 옷을 깔끔하게 쫙 빼입어서 몰라보겠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좋은 걸 보니 시험을 잘 봤나 보네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살짝 설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던 그 사람은 결국 그날 제게 고백을 했고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바로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잘 맞았어요. 공무원이던 그 사람은 제가 로스쿨 입시와 면접 준비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저를 서포트해 주었고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입시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몇 년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솔직히 연애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마도 이 남자가 성격이 급하고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했더라면 저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 순간 저를 배려해주고 묵묵하게 뒷바라지해주며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며 저는 더 크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로스쿨에 최종 합격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공부량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얼마 후 자기가 끝까지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저도 언젠간 이 남자랑 결혼을 할 건데 그 시간을 몇 년 서두른들 뭐가 크게 다르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죠. 로스쿨에서 가장 정신없이 바쁘다는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숯불 돼지갈비집을 운영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제게 잘 먹고 다녀야 공부도 잘 된다면서 매번 저를 불러 갈비를 먹여주시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고작 로스쿨 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런 저를 항상 변호사 며느리라고 하시며 좋아해 주셨죠. 결혼 이후로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그런지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고 무사히 나머지 과정을 다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저는 양가 부모님의 자랑이자 남편에게도 자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로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취직한 곳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꽤나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아보는 내실 있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크고 작은 일을 제가 맡아 처리하게 되면서 퇴근을 하는 날보다 간이 침대를 사무실에 펴고 날밤을 지새는 경우가 더 많을 지경이었죠.
시댁에 있는 행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는 시부모님을 위해 동남아 여행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4박 5일 동안 사장 내외가 가게를 비우는 건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전해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당신이 도와주겠다며 자진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젊을 때 식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충분히 맡아서 운영하실 실력은 되셨어요. 어차피 갈비양념이야 시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가실 테고 밑반찬은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알아서 준비하실 수 있으니 저희 엄마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봐줘도 될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이 젊은 시절부터 갈비찜만 하시느라 가장 오래 쉬어본 적이 단 이틀이었고 신혼여행을 제외하면 제주도에도 한 번 가본 적 없이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가 시부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 봅니다. 그렇게 엄마가 며칠 동안 가게 일을 봐주시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4박 5일의 해외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오시게 되었죠. 저도 며느리로서 뭔가 하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했던 호의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그때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쁜 나날은 이어졌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식구들에게 제 성의를 금전적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처음엔 괜찮다며 제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던 시댁 식구들도 시간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가, 너 바쁜데 연락해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친구들 모임에 나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하니까 다들 안 믿잖아.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할 겸 너가 오늘 여기 식비 좀 계산해주면 안 될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시는 것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들의 자랑을 위해서 저를 이용하시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밥값 계산하는 게 큰일은 아니었지만 저와 미리 상의도 없이 당연하듯 식사비 계산이나 필요한 걸 사달라 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족들끼리 맘상하는 일이 생기겠다 싶어 며칠 후에 쉬는 날을 이용해 어머님 댁에 들러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 이런 부탁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러시니까 곤란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시애미가 친구들 모임에 며느리 자랑 좀 했기로써니 그게 뭐 큰일이라고. 너 하나 변호사 만들려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몰라? 어머님이 화를 내니 옆에 있던 아버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거 밥 한 번 살 수도 있는 거지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식구가 너 뒷바라지 안 했으면 변호사 될 수나 있었겠냐? 그 말이 어이가 없긴 했어도 사실 남편의 뒷바라지가 없었던 건 아니라서 굳이 그 문제로 싸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뭐라 더 따지고 싶었지만 괜히 싸움만 커질 것 같아 그냥 조금만 주의해달라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연락을 하셔서 마치 제가 현금 지급기라도 된 것처럼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도 넘는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말이 좋아서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언제 갚겠다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긴 하고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월급을 받을 뿐이거든요. 어머님 요구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안면몰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도 어느새 변호사 일을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요령이 생겼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잡다한 일을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생기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야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친정엄마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조만간 평일에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며칠 후 쉬는 날에 엄마가 좋아하는 수박을 사들고 친정에 갔더니 아프다는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아빠만 계셨습니다. 뭐야, 왜 아빠만 있어?
엄마는 무릎 아프다고 하더니 어디 가셨는데? 아빠는 그날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저번에 사돈댁 여행 갈 때 네 엄마가 가게 봐준 적이 있었잖아. 그 이후로 심심하면 가게 일 좀 도와달라며 불러대더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너가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미련하게 나가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저는 당장 시부모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우리 엄마가 주방 한 구석에서 하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너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아, 너희 엄마 찾으러 왔어? 오늘 낮에 일하는 아줌마 하나가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지 뭐냐? 사돈댁이 언제든지 나와서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시키셨어요? 아직 홀에 손님이 몇 테이블 있었는데 제가 소리를 빽하고 지르자 갑자기 일순간에 다들 조용해졌어요. 주방에 있던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나와서 오히려 저를 말리며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나온다고 했어. 내가 나와서 돕겠다고 한 거야. 그만해. 엄마가 저를 말렸지만 이미 제 눈이 완전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눈물도 펑펑 흐르더군요. 일단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다시 데려다 드렸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아온 건지, 변호사 일을 하며 남 억울한 일 힘든 일 도와주며 살았는데 정작 내 부모가 이런 꼴을 당하며 살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죠. 엄마가 기껏 이런 꼴을 당할 줄 알았다면 변호사고 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모셔드리고 저는 다시 가게로 달려갔고, 제가 한바탕 뒤집어 놓은 걸 들었는지 시아버지와 남편도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냐니까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주방 아줌마 하나가 오늘 못 나온다고 해서 주말인데 손님도 많고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내가 공짜로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차비는 챙겨드렸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차비랍시고 챙겨주는 돈이 겨우 하루에 10,000원이었어요. 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에 불러서 4-5시간씩 일을 시켰으면서 고작 10,000원 주고 부려먹었다니 진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말만 듣고 있어도 화를 참기 어려웠는데 옆에서 아버님까지 똑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진짜 너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돈댁 불러서 운동도 시키고 용돈도 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대체 뭐가 문제야? 너는 위아래도 없냐? 하지만 정말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남편이 이번에는 자기 부모 편을 들고 있었던 거죠.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엄마 가게에 손님도 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돈 적게 줘서 그래? 대체 얼마를 원하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그 돈 주면 될 거 아냐? 이 인간도 이미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불러서 일 시키는 걸 알고 있었던 눈치였고, 남편의 기가 막힌 소리에 저는 이 집안 인간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칼춤 한번 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알겠어. 분명히 돈 준다고 했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잠깐 까먹었나 본데. 너희 집안 식구들은 적당히를 모르네. 저는 더 이상 말로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죠. 꼼꼼한 성격의 우리 아빠가 엄마 나가서 일하는 시간을 전부 기록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를 넣었어요.
그리고 구청에 위생신고를 넣었고 가게 안에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국세청에 현금 탈세 신고를 함께 넣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끼리 치사하게 어떻게 이러냐며 자기 식구들이 제가 변호사 되도록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더라고요. 뒷바라지? 당신 엄마 가게에서 갈비 몇 번 얻어먹은 거? 그거 얼만데? 내가 돈으로 줄게. 공부하는 내내 내 돈으로 했고 친정에서 학비랑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 받았지 당신네 식구들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 말은 똑바로 해. 매번 뒷바라지 해줬다고 하는데 대체 뭘 해준 건데?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일단 저보고 진정을 좀 하라더군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는 마당에 예전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간 돈까지 전부 하나하나 찾아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그간의 이자까지 넉넉하게 얹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어머님이 이게 무슨 돈이냐며 자기가 언제 돈을 빌렸냐고 잡아떼더라고요. 이미 카톡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게 있는데 아니라고 우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랑 소송으로 가고 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어디 끝까지 해보시라고 했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니 금액이 4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줄 돈 2,500까지 함께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이혼하기 전에 전부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는 다행히 소송까지 가는 일 없이 협의 이혼으로 끝냈어요.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사돈 가게에서 불판을 닦고 있는 줄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제 걱정 때문에 안 해도 될 일까지 하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앞으로는 친정집에 못했던 효도하면서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어요. 지난 일을 다 털어놓고 나니 속에 꽉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드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